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장중에 플러스 국면을 계속 유지하기도 했었다가 장 막판에 살짝 내려섰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거죠. 뭐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물가 지표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미국 증시도 이렇게 혼조 양상의 약간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외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드디어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침에 일찍 이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금리가 같잖아요. 미국과 금리가 0.25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더 높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빅스텝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벌릴 수 있겠는가, 또 과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들어갈 경우에 이것이 괜찮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는 많이 줄였는데 레버리지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짜리에 투자하시는데, 이게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빠르게 복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상한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쪽 투자하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비가 조금씩 오네요. 네, 날씨가 조금 시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초복이 이번 주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복 더위가 시작됐는데, 지금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시원할 수 있겠냐. 네, 이 증시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잠깐의 조정, 잠깐의 반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뭐 회복한다거나 또는 뭐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바닥의 형성 포인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금 떨어졌다면 다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주가가 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부터 상승한다, 바닥을 잡고 터닝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큰 이벤트들이 지나가면서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 상황도 일단 좀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2%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95% 하락입니다. 자, 일단은 출발은 산뜻했어요. 플러스로 다 시작을 했고요. 거의 장 끝나기 직전까지도 플러스 국면 유지가 됐었습니다. 3시 경우까지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유럽 증시도 일단 플러스로 마무리되고 크게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장 마감 전에 바로 갑자기 그냥 급락세를 보이고 나서 이제 살짝 막판에 올려놓은 모습인데, 뭐 상황만 보게 되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잠깐 출렁거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담감, 다음날 어떤 나타날 지표의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초반부의 시장이 괜찮았었던 이유들은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펩시콜라가 이제 그 2분기 시장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뭐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다.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게 일단 테이프를 끄는 거잖아요. 괜찮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거,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순이익이 같이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니까 순이익이 증가세를 좀 둔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었지만,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증가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번 주에 뒤이어서 발표되는 그런 은행주들이라든지 또 델타 이런 기업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주들의 발표가 이제 주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은행주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대마진을 통해가지고 뭐 2분기에 실적 무지하게 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만큼 그대로 손실분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대단한 어떤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실적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을 것이다.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 역시 뭐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순이익의 증가율이 조금 둔화됐을 것이다. 즉 이익이 감소한다기보다도 증가율이 둔화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됩니다. 여기다가 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장단기 국제금리의 어떤 역전,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도 강화된 상황이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채권들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3% 초반이기 때문에 1%가 0.1%라고 봐야 되죠. 0.1%가 넘는 그런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즉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뭐 예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우러진 거죠. 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빵 치고 나가서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뒤이어 나오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별로일 거야. 그 기업만 특별한 거야 라는 얘기와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시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전에 발표된 그런 경기 낙관도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소기업 낙관 지수가 89.5. 지난 달에는 이제 93.1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전망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이제 뭐 설문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기업들의 조사를 나가서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엿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100으로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은 일단은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13년 이후로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89.5가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 경기를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자, 향후 6개월 동안 경기 여건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마이너스 61%.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그런 일은 없어. 경기가 6개월 동안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전망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이야기고, 이 중소기업들의 전망이 나빠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의 어떤 둔화라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부담을 좀 주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CPI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 지표가 이 물가 지표가 진짜 메이저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야지 시장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지금 방향을 쏠려서 움직이기는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나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보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이제 그 CPI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겠죠.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FOMC잖아요. 이번 달에 FOMC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인상 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0% 정도 확률이다. 그 다음에 1% 뭐 완전 자이언트 다음에 그레이트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이런 1%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금리 인상 가능성은 9%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1%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유가가 8%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95불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름값 조금 내려갔죠.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려간 건 좋은데, 왜 내려갔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다. 이것도 이유가 되게 웃겨요. 그죠?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이 유가가 떨어졌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수요가 막 증가해가지고 막 그게 유가가 올라간 건,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유가가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이제 물가에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서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물가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물가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야,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라는 식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복잡스럽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CPI 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CPI 지표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네, 시장은 좀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금리 같은 경우도 0.75가 좀 지배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요. 한국은행이 이제 오늘 금통위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빅스텝 0.5%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똑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1.75% 기준금리가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1.5에서 1.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같은 거고요. 낮은 포인트를 보면 0.25%포인트의 그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 0.75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이제 일단 채권 전문가들의 99%는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64%는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예상했고, 0.75%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2%다. 그 다음에 0.25를 올리는 그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머지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0.5% 금리 인상도 막 그냥 경기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부터 해가지고, 가게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고요. 이 모든 불만은 지금 정부로 쏟아질 거거든요. 정부로 쏟아지게 되면 정부가 그걸 화살표를 어디로 돌리겠어요? 야, 니네 왜 그렇게 올렸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되면 또 곤란해진단 말이죠. 이런 순환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연준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인정을 해줘라. 해가지고 예전에 트럼프 때 파월이 굉장히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때 많이 늙었어요, 파월이.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말은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된다. 독립기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가계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난리가 아니에요.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야 많이 빌리셔봤자 10억, 20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3조 9천억 원 증가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다 합치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빌릴 때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2조 8천억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기업은 1조 1천억 원의 그런 이자 부담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악영향성에서도 적자 안 나고 플러스 국면 잘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자가 이만큼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 괜찮은 거야. 근데 중소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자 부담이 팍 커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간다는 이야기죠.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자꾸 지출이 되니까 뭔가 이제 대출을 좀 받거나 아니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자, 지난달 말 기준에 은행의 기업 대출은 1125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기업이 194조에 중소기업이 930조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 등에 빨대 꼽아서
빨아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기업들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게임은 나가 떨어질 것 같다. 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채에서 그 트리플 B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급의 회사채 3년물은 금리가 10%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얘네들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네. 뭐 금리가 높아지니까 높은 이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10%나 이자를 네,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 니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니네 회사 채권을 왜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하면 부담을 그런 안고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안 사. 네, 그럼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자 비용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회사가 파산이나 부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뭐 정부 정책의 어떤 지원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정부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당장 건발의 오줌 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보다 돈을 더 벌면 상관없거든요.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돼요. 이자 비용이 1조 늘어났지만 내가 돈을 벌었는 게 2조다. 그러면은 1조 남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책들을 조금 더 정부가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활성화 정책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서 자꾸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올려. 대신에 경기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경기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물가를 죽일 것이냐,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간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불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개미, 네. 물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불개미. 그러니까 좀 이제, 뭔가 세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개미가 아니라 뭔가 악에 받쳤어. 화가 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주식 거래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늘어난다.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곧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거. 이거는요, 횡보장이나 또는 방향을 반대로 잡았을 때는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걸 노려요. 이게 저는 약간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도박을 하시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100원씩, 200원씩 이렇게 걸다가 돈을 점점 더 많이 꼬랐어. 그래가지고, 원금에 대한 어떤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급함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원씩, 200원씩 걸던 게 판돈을 키워요. 왜냐면 크게 먹으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레버리지, 곧버스, 해외 쪽으로 가면, 이런 세배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따르면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의 매도 합산 거래액은 11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겨우 7조밖에 안 됐는데 이거 거의 2배 정도 늘었대요. 네, 2배 가까이 늘어났고 ETF는 코스피 지수 상승 시 2배의 수익을 추정하는 상품이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합산 거래액이 4조 2천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넘게,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야,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거래량은 완전히 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도 말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이제 여름철이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라면 이제 한 2,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6월, 7월까지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로 쭉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때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 난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레버리지 쪽은 늘어났다. 이것은 뭐예요? 손해를 빨리 복구하고자. 그나마 이 사람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소극적인 사람들이죠. 소심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냥 움직이는 거 2배 정도로 뭔가 가늠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막 털려나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서학개미들은 3배짜리 ETF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도박 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있고 얼마만큼 쫓기고 있는지를 열실히 알려주는 부분이겠죠. 지금 사실 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리스크 헤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방향이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매도를 포인트 잡는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현물을 사고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증을 걸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한쪽 방향으로 그냥 직진해버렸어. 물론 내 방향에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2배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배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횡보해서 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1이라는 숫자, 이렇게 10이라고 합시다. 10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2배가 만약 떨어졌어. 지금 같은 장면은 이제 횡보니까 떨어졌다. 2배가 떨어지면 10에서 2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20%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락할 때는. 그죠? 그러면은 10에서 20% 빠지게 되면은 8이 되겠죠. 그럼 8에서 다시 시장이 10%가 올라가요. 횡보니까. 그러면 8에서 10%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20% 올라오면 28에 16. 그럼 96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4는 어디 간 거야? 지수는 원상복귀가 됐는데 나는 4가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횡보해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그럼 인버스 쪽, 고버스 쪽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거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그대로인데 그냥 나는 계속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힘들죠. 레버리지, 고버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의 심리, 그냥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면 내가 뭐 달라고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더 빨리, 더 급하게, 그냥 더 순식간에 더 많이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게 탐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투자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콘을 멀리는 느낌이겠습니다만 시장을 조금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야 이쯤이면은 이제 죽겠다 소리 나오겠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네,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닥과 조금 가까워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힘든 구간들이 이제 막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그 힘든 구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에 닥치기 전에 주가는 이미 반영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레버리지나 이런 고버스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물가지표를 앞두고서 경계심리가 확장이 됐다. 시장은 보합이지만 일단은 내일 상황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대비해서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도 조금 소폭 상승해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금통이 오늘 진행됩니다. 빅스텝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전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0.75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뭐 정서상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0.5 정도 올리는 정도에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0.5도 상당히 기업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쪽, 뭐 물가를 낮추는 쪽 이런 것보다도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쳐다보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네가 있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 주고 국회에 보내고 정부를 구성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한테 뭐, 넌 대책이 있냐 물어보면 나는 뭐, 내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은, 네,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네. 자, 그 다음에 주식 거래가 줄어들고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탕주의.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먹어요. 옛날에는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바지까지 해서 뜯어먹고 그냥 완전히 깡통에 구멍까지 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주식 거래, 레버리지, 주식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이게 주식을 다 팔아먹었다는 의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 쪽에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빠른 복구를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알아보도록 하죠.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하라. 풍문에 휩싸인 주먹구구식 투자는 금물이다. 덜 알려진 기업일수록 재정이 탄탄하고 실속적인 기업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핵심이다. 뭐 다 집어치우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싸요. 네, 다 저평가고 다 쌉니다. 문제는 그 싼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살 거냐예요. 지금 다 싼 게 널렸어요. 여기 봐도 싸고 저기도 싸고 여기도 싸고 저기도 싸고 싼 것이 판치인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싼 거야. 싼 거 천지예요. 싼 거 천지인데 문제는 싸긴 싼데 이거보다 더 싸질지도 모르겠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지. 시장이 저평가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워낙 저평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 사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제 난 다 들고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사는데 그 괜찮아요. 이제 싸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된다면 올라가는 거니까 언제 사느냐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쫄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살짝 걱정하는 건 내일의 경제지표 CPI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버틸 수 있게끔 잘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